여러분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이제 한 남자였는데요. 이제부터는 인디고로 이름을 바꿨어요. 한 남자라고 스스로 말하기에도 좀 뭔가 좀 쑥스러운 느낌도 들고 그래서 일단 이름을 바꿨고요. 오랜만에 동영상을 찍게 됐네요. 꽤 오래도록 오랜만에 찍게 된 이유가 기억은 잘 안 나지는 않고요. 원래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일단 그렇고요. 오늘 바로 그러면 읽어드릴 책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아주 낯익은 지식들로 시작하는 인문학 공부. 일단은 이 책을 제가 고른 이유는 제목이 좀 마음에 들었어요. 낯익은 지식들로 시작한다라는 그런 이름이 낯이 있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좀 기초적인 지식, 제가 좀 지식의 수준이 제가 스스로 낮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낯익은 지식들로 시작하는 이라는 의미가 기초적인 지식으로 시작한다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저한테 좀 적합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여러분들한테도 이렇게 쉽게 책 낭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책을 고르게 되었고요. 책으로 넘어갈게요. 일단은 여기 차례를 보시면 크게 4부까지 나와 있는데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제가 항상 드리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1부가 아니고 동영상을 이제 아무리 책의 내용이 길다 하더라도 웬만하면 동영상 2편으로 끝내려고 해요. 이유가 뭐냐면 3부까지부터 늘게 되면 아무래도 좀 지루한 감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웬만하면 2편으로 마무리 지으려고 해요. 이번 시간에 읽어드릴 책은 4부에서 나오는 4부까지인데 2부까지 할 예정이에요. 2부가 2부 신화와 종교, 그 다음에 1부 역사,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인문학 출발, 지식의 나무를 완성하라, 읽어드릴게요. 16페이지 보시면 거기부터 읽겠습니다. 인문학은 창의성과 인간관계 향상을 위한 최고의 수단. 21세기는 지식시대, 정보화 시대라고 한다. 이러한 시대에는 인문학이 절대적으로 경쟁력을 좌우한다. 미래학자인 다니엘 핑크는 그에 져서 새로운 미래가 온다에서 21세기에 요구되는 중요한 능력으로 하이 컨셉트와 하이 터치를 들었다. 하이 컨셉트는 창의성, 하이 터치는 좋은 인간관계를 설정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즉, 미래에는 창의적인 사람과 인간관계를 잘 설정하는 사람이 경쟁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영역을 제외하면 미래에는 대부분 기계와 경쟁해야 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다.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고 다른 사람들과 좋은 협조 관계를 맺는 것 외에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고유 영역으로 무엇이 남겠는가? 부유한 노예를 쓴 로버트 라이시 역시 다니엘 핑크와 비슷한 주장을 했다. 그는 다니엘 핑크가 거론한 두 가지 인간형을 지크와 슈링스로 표현했다. 지크는 엉뚱한 사람 또는 기발한 사람,
즉 창의성을 발휘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슈링스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을 꿰뚫는 사람, 즉 인간을 잘 이해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창의성을 개발하고 인간관계를 더 낮게 향상시킬 수 있을까? 결론부터 밝히자면 그 대답은 인문학이다. 인문학은 글자 그대로 인간과 관계되는 학문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인간을 이해하고 인간을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인간을 위한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 최고의 인문학 책은 바로 논어와 성경이다. 깊이 있고 진실한 그리고 지속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이 두 책 이상으로 도움을 주는 인문학 책은 없다. 이미 잘 알려져 있듯이 많은 독자들이 읽고 감동하는 자기계발 분야 베스트셀러의 대부분이 그 주요 내용을 바로 이 논어나 성경을 비롯한 고전이나 종교 경전에서 가져온다. 그렇다면 그런 베스트셀러들의 원전인 인문학 책 자체를 편하게 읽을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지고 큰 감동을 느낄 수 있겠는가. 네, 그 다음 페이지로는 29페이지 읽어드릴게요.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이 책에서 다루는 16개 인문학 바탕 지식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의 핵심은 각 테마의 작은 부분까지 깊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각 테마에 대한 기본 틀과 주요 내용을 자기 것으로 정리하는 데 있다. 이런 식으로 각 테마들의 기본 틀을 잡아놓으면 수준 있는 책들을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새로운 지식을 접할 때마다 그 지식들이 그 틀 어느 위치인가 자기 자리를 잡고 앉게 되어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만의 완성된 지식을 만들어갈 수 있다. 멋진 일이지 않는가? 이 과정에서 얻게 되는 스스로에 대한 자긍심과 지적 희열, 정신적 풍요로움은 이 책이 여러분에게 주는 기분 좋은 보너스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건데요. 첫 시작은 1부 역사, 그 다음에 1장 로마 제국사입니다. 로마 제국사 중에서 처음 읽기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어야 됐는데 어떻게 읽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조금만 할게요. 일단은 저는 역사적인 내용들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데 이 책의 내용 중에 대부분을 이루고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을 읽어드리게 되면 두 편으로 끝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는 전략은 이 책에 대한 내용,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흘러가는지 호기심을 유발함이죠. 간단히 말하면 책에 대한 어떤 읽고 싶은 욕망을 좀 더 어떻게 이 책이 전개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그 정도 수준의 책 읽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넘어가서 44페이지 읽어드릴게요. 로마 제국 쇠망사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 로마 제국 쇠망사는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첫째, 서양 전체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로마 제국의 역사는 곧 서양 역사의 뼈대가 되기 때문이다. 독일의 역사가 랑케가 모든 고대사는 로마 역사로 흘러가고 모든 근대사는 다시 로마로부터 흘러나온다고 말한 것처럼 서양의 역사는 로마의 역사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오늘날 유럽의 중심국인 영국이나 프랑스와 같은
나라들이 거의 1000년이 다 되어서야 국가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고, 미국은 18세기 이전에는 아예 지구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국가였다. 결국 로마사를 모르면 서양의 역사를 알 수 없고, 반대로 로마서를 대체적으로라도 파악하고 있으면 서양 역시 역사 전체의 기본 틀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둘째, 오늘날 자본주의 중심인 기업 경영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로마 제국 쇠망사는 단순히 국가의 흑망사를 다루고 있다기보다는 1400년에 걸쳐 로마가 쇠망해 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인간들의 음모와 암투, 열정과 도전, 사랑과 배신을 다루고 있다. 개인과 개인, 개인과 조직 간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복잡한 작용들이 함께 얽히고 설키면서 로마라는 생명체는 서서히 끝을 향하게 된다. 네, 그 다음 이어서 47페이지 읽어드릴게요.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판에 박힌 문구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 그대로의 표현이다. 이탈리아 반도의 통일을 가져온 삼리움 전투와 타텐툼 전투는 합해서 46년이나 걸린 전쟁이었다. 승리를 얻는 과정도 결코 쉽지 않았다. 신산의 고통을 다하고 난 다음에야 겨우 얻은 피해 대가였다. 로마 제국의 지중해 패권을 안겨준 포에니 전쟁 역시 118년이나 걸린 지나한 전쟁이었다. 2차 포에니 전쟁에서는 카르타고의 명장 한니발에 의해 로마가 거의 패망일보 직전에 이르기도 했다. 로마의 역사를 읽다 보면 그것 자체가 바로 기업사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창업 단계에서 대기업으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있는 그대로 정확히 보여주는 조직 성장의 교과서이기 때문이다. 네, 여기까지가 로마 제국사 끝이에요. 이렇게밖에 읽어줄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세세하게 이제 여기서 방금 언급했던 포에니라 전쟁이라든가 뭐 1차 전쟁, 2차 전쟁, 그리고 그런 내용들 아주 재밌는 전쟁들인데 그런 부분까지 이제 읽어드릴 수가 없는 점을 좀 약간 그런 부분은 따로 구매를 하시거나 빌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넘어가서 역사 파트에서 2장 영국사 읽어드릴게요. 69페이지 무엇이 세계제국 영국의 역사를 이끌었나?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모두 영국에 큰 빚을 지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제도의 지적 재선권을 영국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민주주의 원형은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정치 체제다. 그러나 대민주정치와 삼권 분립 등 오늘날 현실적인 의미를 지니는 여러 가지 민주주의 제도는 800년 가까운 시행착오를 거쳐 주로 영국의 역사를 통해 만들어졌다. 당연히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희생이 수반되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아직까지는 가장 괜찮은 경제제도인 자본주의 역시 영국을 중심으로 발전, 수정, 보완되어 왔다. 산업혁명의 진행과 함께 많은 희생과 고통을 동반하며 지금의 모습으로 완성되어 온 것이다. 마르크스가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바로 영국이 될 것이라고 예견한 사실만으로도 19세기 중반 초기
자본주의가 얼마나 많은 사회적 희생과 고통을 만들어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네, 넘어가서 71페이지 실용성에 근거한 관용. 그렇다면 작은 섬나라 영국이 이렇게 오랫동안 성장할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이었을까? 가장 먼저 실용성에 근거한 관용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영국은 최초로 통일왕국을 세운 알프레드 대왕 사후 100년 정도의 혼란기를 보낸 뒤 덴마크의 크누트를 왕으로 세웠다. 그런데 그들이 크누트를 왕으로 세운 이유가 반드시 그에게 정복당해서만은 아니었다. 당시 영국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이 대인족을 이길 수 없다면 우리들은 그들에게 잉글랜드 왕국의 역사를 맡겨서라도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처음에는 모든 사람이 말도 안 된다고 소리쳤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에 공감하기 시작했고 결국 영국 의회에서 정식으로 크누트를 그들의 왕으로 뽑게 된 것이다. 매우 실용적인 관용이었다. 네, 여기까지가 영국사 끝이고요. 네, 이슬람 3장 다음 넘어가서 3장 중동사에 대해서 낭독을 하겠습니다. 이슬람교 등장 이전 중동의 역사. 세계의 4대 문명은 황하 문명, 인더스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이다. 이 중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인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이 중동 지역에서 발생했다. 인류사의 주요 부대는 오랫동안 아시아, 유럽, 북아프리카였다. 아메리카 역사의 무대에 오른 것은 기껏해야 수백 년 전이다. 아시아, 유럽, 북아프리카 인류사의 중심은 유럽이 아니었다. 동북아시아도 아니었다. 중동, 바로 서아시아였다. 지리적인 위치로도 그렇고 문명의 출발 시기로도 그렇고 종교나 사상의 발상지로도 그렇고 동서양 문명 교류의 중심이었다는 점에서는 더욱 그렇다. 다음에 79페이지 중동 역사의 구분 읽어드리겠습니다. 중동의 역사는 공간적으로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고 시간적으로는 크게 5단계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공간적으로는 이라크, 이란과 이집트라는 두 거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비록 두 거점 지역이 BC 6세기 이후에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같은 지배 세력 아래 있었고 이슬람교가 등장한 이후 종교적인 입장도 동일했지만 이라크와 이집트가 각각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의 발상지이면서 지리적으로 아시아와 아프리카로 구분되고 역사적으로도 중간중간 서로 다른 지배 세력 아래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동 전체 역사 관점에서 엄밀히 말하면 두 거점 지역 중 중동 역사의 주축은 당연히 이라크, 이란이었다. 두 거점을 포함한 중동 지역의 역사가 주로 이라크와 이란 지역의 주도로 전개되었고 이집트는 주로 이 두 지역의 지배를 받다가 중간중간 독립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나 로마 등의 영향 아래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중동 역사를 시간적으로 5단계로 구분하면 페르시아 왕조 이전, 1번 페르시아 왕조 이전, 2번 페르시아 왕조, 3번 아랍 왕조, 4번 투르크 왕조, 5번 투르크 왕조 이후가 된다. 이 중에서 페르시아 왕조 이전의 역사는 이집트와 지금의 이라크 지역인 메소포타미아 각각의 지역을 중심으로 두 갈래로 정리되고 페르시아 왕조의 역사는 이란의 패권 시대로
조로아스터교를 정신적 지주로 한 아케메데스 왕조와 사산 왕조 시대 둘로 나뉘며 그 사이에 헬레니즘 시대가 있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중동 역사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부분을 마쳤고요. 다음은 이제 4장으로 넘어갈 텐데 4장은 중국 고대사입니다. 네, 111페이지 요순시대 때 왕의 존재. 동양에서는 일찍이 평화로운 세상, 살기 좋은 세상을 요순시대에 비유해왔다. 중국 신화시대의 3황 5제 중 마지막 두 왕인 모임금과 순임금이 다스렸던 때를 백성들이 가장 마음 편하게 살았던 시대로 보는 까닭이다. 그러면 요순시대의 정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 바로 왕이 존재하되 백성에 군림하지 않는 것이었다. 당시의 왕은 백성들과 똑같은 집에 살면서 백성을 위해 손발이 닳도록 무한대 봉사를 하는 자리였다. 대단한 각오 없이는 함부로 왕이 될 수 없었다. 네, 넘어가서 112페이지 요순시대의 선양제도의 의미. 민주주의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지도자를 뽑는 형식과 절차다. 요순시대에는 선양이라는 형식으로 후계자를 결정했는데 이것은 오늘날의 민주주의 정신을 실질적으로 적절하게 반영한 제도였다. 이 형식에 따라 왕이 후계자를 선발할 때는 일단 여러 사람에게서 첨거를 받았다. 지금의 투표 방식은 아니었지만 왕이 직접 후계자를 지정하는 대신 여러 사람에게 의견을 물어 추천을 받았던 것이다. 그러고 나서 왕이 사람을 보내 이 후계자 후보의 기본 됨됨이를 오랜 기간 가까이에서 관찰하게 했다. 이것이 확인되면 업무 능력을 확인하는 단계로 들어갔다. 쉬운 직책부터 어려운 직책까지 여러 가지 일을 맡겨 실무 능력을 확인해보는 절차였다. 이것까지 확인되고 나면 비로소 본격적인 후계자 수업, 즉 왕이 살아있을 때 국정 운영을 대행시키는 단계가 진행되었다. 순임금은 이런 후계자 수업을 28년간이나 받은 다음 대권을 물려받았고 우임금 역시 17년간 후계자 수업을 받은 다음에야 왕위를 물려받을 수 있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고대사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넘어가서 일본사 5장 일본사로 넘어갈게요. 페이지는 124페이지입니다.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의 역사를 읽다. 일본은 우리에게 상당히 복잡한 의미로 다가온다. 아시아에 이웃하는 국가는 서로 닮은 점이 많으면서도 이질적이다. 또 서로 상대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잘 알고 있지 못하다. 싫으나 좋으나 일본은 우리의 이웃일 수밖에 없다. 앞으로는 과거보다 훨씬 더 밀접한 관계를 맺어야 할 운명이다. 국제사회의 관심이 한중일 아시아 3국으로 몰려있는 상황에서 마냥 배척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서로 간에 공동으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견제할 것은 지혜롭게 견제해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을 아는 작업이 필요하다. 한 나라 한 국민을 아는 작업은 곧 그들의 역사를 아는 것이다. 일본의 역사는 나라를 다스리는 주체가 누구였느냐에 따라 4단계로 나눌 수 있고 나라를 다스리는 주체가 자리 잡은 지역이 어디였느냐에 따라 4단계를 다시 11개로 나눌 수 있다. 먼저 4단계는 1번 국가 형태 이전 시대, 2번 천황 통치 시대, 3번 막부 시대, 4번 메이지 유신 이후로 나눌 수 있다. 그 다음에 페이지 137페이지입니다.
길의 출발이다. 원친분공이라 했다. 과거의 역사를 모두 잊는다 해도 일본과 우리나라는 충분한 신뢰를 바탕으로 좋은 관계를 맺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어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힐 수밖에 없고 대륙에서 떨어져 나와 있는 섬나라인 일본이 대륙 진출의 야욕을 영원히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21세기 일본과 한국 간의 발전적인 관계는 아시아 외부적으로는 공동의 이익을 위해 서로 협조해가면서 아시아 내부적으로는 견제와 균형을 바탕으로 하는 우호 관계를 유지해 나갈 공산이 크다.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협조하면서도 견제해야 할 이웃나라 일본, 그 일본의 발전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145페이지입니다. 네, 중간 부분부터 읽어드릴게요. 또 다른 대우는 그 전에 소제목부터 읽어드리면 운이 작용한 일본의 발전. 그러니까 일본의 발전 중에 요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운적인 요소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들을 얘기해 드릴게요. 또 다른 대우는 다름 아닌 우리나라의 6.25 전쟁 때 일어났다. 2차 대전에서 패전하고 경제 부흥을 위해 고군분투하던 일본에게 우리나라의 6.25 전쟁은 가뭄의 단비였다. 일본은 6.25 특수로 전쟁 기간 중 23억 달러의 군사 장비 및 용역을 수출했고 이 덕분에 1951년에 이미 2차 대전 전의 생산 수준을 회복할 수 있었고 1955년에는 국민 총생산이 2차 대전 전의 2배까지 치솟았다. 특히 철강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 부분에서 생산이 급상승했다. 결과적으로 6.25 특수가 일본이 빠른 속도로 세계 경제대국의 입지를 굳히는 발판이 되었던 셈이다. 일본은 이 여세를 몰아 1955년부터 1973년까지 실제 경제 성장률 연평균 10%의 고성장을 지속했다. 1960년대 말에는 국민 총생산이 독일 통일전의 서독을 추월해 자유진영 국가들 중 미국에 이어 2위로 도약했다. 현실적으로 일본은 우리에게 불가근 불가원의 존재다. 무엇이 일본을 경제대국으로 만들었는지 그들의 역사에서 요인을 찾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를 통해 도덕적 정당성뿐만 아니라 도덕을 주장하고 관철할 수 있는 현실적인 힘도 함께 가져야 한다. 지일은 소프트 파워와 하드 파워를 함께 갖추기 위한 출발이다. 네, 다음으로 1부 역사 6장 한국사로 들어가겠습니다. 페이지는요 160페이지입니다. 역사는 스토리텔링의 보고다. 역사는 스토리텔링의 보고다. 영화, 오페라, 소설, 게임, 드라마 등 콘텐츠를 다루는 상품 중 역사에서 스토리를 빌려오지 않는 분야가 거의 없다. 태극기 휘날리며 왕의 남자와 같은 천만 관객을 모은 영화나 영원한 제국, 먼 나라 이웃나라, 칼의 노래, 현의 노래와 같은 베스트셀러, 명성황후, 불멸의 이순신과 같은 오페라 작품들이 모두 역사에서 스토리를 가져오거나 모티브를 따왔다. TV 드라마는 더 말할 필요가 없다. 드라마의 절반은 사극이 차지한다. 이처럼 역사는 우리의 과거를 살피고 민족 정기를 높이는 데 뿐만 아니라 21세기에 각광받는 지적 지식 산업인 콘텐츠 비즈니스 재료로서도 큰 의미가 있다.
네, 넘어가서 171페이지입니다. 조선 왕조의 세 가지 장수 비결. 조선 왕조는 518년간 이어진 세계적으로도 드물게 오래간 왕조였다. 조선 왕조는 중국, 일본, 한국을 통틀어 일본의 천황 통치 시대와 중국 고대 주왕조 시대를 빼놓고는 제일 오래 지속되었다. 조선 왕조가 이처럼 오래 지속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건국 초기부터 100년에 걸쳐 제도를 정비하는 등 국가 기틀을 탄탄하게 다진 덕분이었다. 이러한 작업은 주로 태조, 태종, 세조, 성종 5명의 왕에 의해 이루어졌다. 태종은 사병 폐지, 옥회법 실시 등으로 왕권 강화, 확립과 국가 안정을 도모했다. 4대왕 세종은 집현전을 설치해 한글을 창제하고 과학기술을 발전시켰으며 동종서를 시켜 오늘날 중국과 북한의 경계선인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하는 국경을 확정지었다. 세조는 직전법 실시 등을 통해 왕권을 강화했고 성종은 조선의 법전인 경국대전을 펴냈다. 네, 여기까지가 일부 역사이었는데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낭독을 해드리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조금 실력이 쌓이면 그런 부분도 조금씩 종합적인 사고 능력이 발전을 하게 되면 아마 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더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 일단 1부 역사를 이렇게 마치고 다음으로는 2부 신화와 종교 2부로 넘어가는데 7장 그리스 로마 신화입니다. 페이지는 191페이지입니다. 인간 중심의 이야기라는 공통점. 동양의 고사성어는 주로 춘추 전국 시대 때 만들어졌다. 그만큼 다양하고 복잡한 사건이 많았던 시대였기 때문이다. 서양의 그리스 로마 신화의 경우 주로 도시국가와 국가로 존재했던 폴리스 국가 시대를 배경으로 만들어졌다. 많은 도시 국가들이 존재한 시대였던 만큼 이야기 소재가 풍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동양의 고사성어는 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내용이 많은 반면 그리스 로마 신화는 주로 인간과 신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내용이 많다. 동양의 경우 초기부터 통일국가를 지향했던 만큼 사람 간의 관계로 부대낄 일이 많았다는 의미이고, 이에 비해 서양의 경우 신의 실체인 자연과 인간이 부대낄 일이 많았다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양쪽 이야기 모두 그 중심에는 항상 인간이 있었다. 동양의 고사성어와 그리스 로마 신화가 서로 통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네, 여기까지고, 네, 이제 다음 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8장 불교이고요. 페이지는 203페이지입니다. 밑에서 쭉 내려가서 보시면 표현만 다를 뿐 결국은 사랑과 공감. 불교에서 말하는 진리 중 가장 중요한 개념은 연기다. 연기는 나와 다른 이들이 모두 연결되어 우리 모두는 둘이 아닌 하나이며 나아가 나와 우주가 하나라는 의미다. 여기서 하나는 같은 입장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와 비슷하게 유교의 핵심 가르침인 인, 서, 혈구 지도에도 내가 다른 이와 같은 입장에 서서 측은지심을 느낀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측은지심은 다른 이와 같은 입장, 즉 하나가 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또 측은지심을 다른 말로 바꾸면 사랑이다. 상대방과 같은 입장에 선다는 것은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제될 때야 비로소 가능한 일이다. 결국 불교의 연기나 유교의 인이나 기독교의 사랑은 표현만 다를 뿐이지 모두 인간에 대한 사랑, 존재하는 것들에 대해 공감하는 마음을 의미하고 있다. 결국 종교는 나룻배다. 모두가 의미 있는 삶, 행복한 삶, 사랑하는 삶을 이루기 위해 피안으로 가는데 타야 할 나룻배다. 배의 모양이 다르고 사공이 다를 수는 있다. 그러나 인간으로서 추구하는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기에 곳곳에 닮은 꼴의 모습들이 발견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볼 것이 아니라 달 자체를 보라는 견월망지의 의미를 때때로 새겨볼 일이다. 다음에 페이지가 넘어가서요. 페이지 209페이지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우리의 일상에 깊숙이 뿌리박고 있다. 불교는 유교와 함께 일찌감치 우리나라의 문화 속으로 들어왔다. 372년 고구려 소수림왕 때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불교는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이 문화를 형성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쳤고 통일신라와 고려 시대에 들어서는 호국 불교로서 그 전성기를 누렸다. 조선 시대에 들어서는 숭유억불 정책으로 국가 중심 종교로서의 자리를 박탈당하기는 했으나 조선의 창건자 태조 이성계가 무학대사를 왕사로 모시고 그의 도움을 받아 한양을 수도로 정하고 말년에는 불교에 전념했던 것처럼 종교로서 유교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 불교는 꾸준히 우리 역사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발전해왔다. 그 결과 불교는 종교이기에 앞서 우리의 생활 습관이 되고 사고 방식의 근저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제 종교, 불교에 대한 이야기는 끝이 났고요.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9장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페이지 218페이지입니다. 주요 인물과 역사도 살펴보는 성경의 줄기. 성경에서의 인류 역사는 천지 창조에서 시작되었다. 천지 창조는 6일간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첫날은 빛과 어둠, 둘째 날은 하늘, 셋째 날은 땅과 바다와 식물, 넷째 날은 태양과 달과 별, 다섯째 날은 새와 물고기, 마지막 여섯째 날은 온갖 동물과 사람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모든 것을 이룬 하나님이 하루를 쉼으로써 일주일이 정해지고 그중 하나가 쉬는 날이 되었다. 이제 넘어가서 238페이지입니다. 성경은 인류 역사상 가장 모범적인 경영학 교과서.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조직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 국가나 가족을 드는 사람들이 많고 어떤 사람들은 군대 조직이 가장 오래된 조직이 아니겠냐고 반문하기도 한다. 물론 조직의 성격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답은 달라질 수 있다. 국가나 가족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는 조직이다. 국가를 이루고 가정을 형성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인간이 존재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결국 국가나 가족은 조직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커뮤니티인 셈이다. 국가 존재의 근거로 삼는 사회 계약론 역시 국가를 세우기 전에 국가와 개인이 사회 계약을 맺었다는 것이 아니라 사후적으로 국가와 개인 간 관계가 계약 성격을 띠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네,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넘어가서 지금 읽고 있는 페이지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그렇다면 특정한 목적으로 설립된 가장 오래된 조직은 무엇일까? 바로 가톨릭 조직이다. 예수 탄생부터 세면 2000년이 넘었다. 인류 역사 이래 수많은 조직이 생겼다가 언제 없어진지도 모르게 다 사라지고 말았는데 유독 가톨릭 조직만 이토록 오래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단순히 종교 조직이니까 그럴 것이라는 추측은 적절치 않다. 그리스 시대 최강 통일국가인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교는 한 시대를 풍미하고 다른 종교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지만 오늘날 자취를 찾아볼 수 없다. 그 외에도 크고 작은 종교가 수없이 등장했다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다. 네, 여기까지가 성경 제가 읽어드릴 수 있는 성경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이슬람교가 나옵니다. 10장 이슬람교고요. 페이지는 253페이지입니다. 아브라함을 뿌리로 하는 두 개의 종교. 기독교에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고 명령했을 때와 모리아산에서 자신의 하나뿐인 적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했을 때 그가 조금의 불만이나 의심도 갖지 않고 그 명령을 따랐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그가 오늘날 모든 주요 일신교의 공동조상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에게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이고 그 이삭의 아버지가 바로 아브라함이다. 따라서 야곱에서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민족 종교인 유대교는 바로 아브라함에서 그리고 아브라함과 신의 계약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개신교와 종교는 가톨릭에서 독립되어 나왔고 예수의 가르침을 전하는 가톨릭은 유대교의 그 뿌리를 두고 있다. 따라서 기독교도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한다. 넘어가서 255페이지입니다. 밑에서부터 읽어드릴게요. 오행 1번 샤하다. 이슬람 교도들은 6가지 믿음을 바탕으로 오행, 즉 1. 샤하다 2. 살라 3번 자가트 4번 라마단 5번 하지라는 5가지 의무를 실천에 옮겨야 한다. 네, 그렇게 나왔고요. 이제 쭉 내용을 보면 1번 오행 중에서 샤하다라는 게 있고 그 5가지를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 제가 읽어드린 뒷부분 내용들은 그 하나하나에서 세세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 점 참고해 주시고요. 네. 그러면 이제 10장 이슬람교에서 마지막으로 읽어드릴 페이지는 260페이지입니다. 종교가 갈등의 원인이 되는 이유. 종교는 세속을 위해 태어났다. 끊임없이 물질과 육체로 경도되는 세속을 정신으로 교양시키기 위해 태어난 것이 종교다. 그러나 대부분의 종교 역사를 보면 종교와 세속 간의 관계에서 빚을 지게 되는 것은
주로 종교 쪽이었다. 세속을 위해 세속을 걱정하고 치유하기 위해 태어난 종교가 오히려 세속으로부터 걱정의 대상이 되고 손가락질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오늘날 종교 간의 갈등, 종파 간의 갈등은 우리가 역사를 통해 알고 있는 고대나 중세 때의 그것들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 종교 무용론이 나오는 배경이자 동사의 종교가 백투더 베이직을 해야 하는 이유가 말씀의 형식에 대한 집착이 아닌 말씀의 정신을 살펴야 할 때다. 네, 여기까지 1부 신화를 봤고요. 1부, 2부, 1부에서 역사, 2부에서 신부와 신화와 종교에 대해서 낭독을 해드렸고요.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개인적으로는 아직 제가 실력이 미숙해서 약간 수동적인 책 읽기를 하고 있다면 조금씩 실력을 늘려가면서 좀 더 제가 내용만을 그냥 순수하게 내용만을 읽는 게 아니라 내용과 내용을 이어지게 만들어주는 제가 윤활유 역할을 해서 좀 더 퀄리티 있는 유튜브 영상을 올리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책 낭독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